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레이첼 칼슨, 침묵의 봄. 생명이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이기에 이에 대항해 싸움을 벌일 때조차도 경외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통제하는 데 있어 살충제 같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면 야만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생물들이 지닌 힘을 고려하고 그 생명력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갈 때 곤충과 인간은 납득할 만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생태계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파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온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던 뒷마당은 버림을 받은 듯 쓸쓸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다가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집박이,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창이 울리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는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예전에 그렇게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던 길가는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시들어가는 갈색 이파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생물이란 생물은 모두 떠나간 듯 너무나도 고요했다. 환경운동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는 생물학자 레이첼 칼슨. 어느 날 그녀는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친구 허킨스가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조류학자인 친구의 편지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 정부는 북부 해안 지역의 모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 DDT를 살포했다. 그러나 모기는 제대로 없애지도 못하고 새, 방앗개비, 벌들만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허킨스는 DDT를 사용한 당국에 항의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하지만 허킨스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도 살충제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 새, 벌들이 죽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조사 결과를 항의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기고했고 그 사본을 친구인 칼슨에게도 보낸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칼슨은 살충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책은 새로운 생명 탄생이 사라진 암울한 세상을 암시하는 한편의 우화로 시작된다. 이렇듯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생명 탄생을 금지한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아니고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다. 영겁과도 같은 이 긴 시간 동안 생물은 계속 진화하고 분화해 가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는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요소뿐 아니라 적대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암석은 치명적인 방사능을 방출하기도 하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태양조차도 해로운 방사능을 내뿜는다. 이런 상황에서 생물은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르는 시간에 걸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그 결과 적절한 균형 상태에 도달해 왔다. 이렇듯 식물의 생존에 있어 시간은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자연의 신중한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진다. 생물들이 적응해야 할 대상은 태양빛과 암석에서 흘러나와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광물질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실험실에서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도 대응한 경험이 없는 합성물질에 적응해야 한다. 생명체가 화학물질에 적응하려면 적절한 시간을, 몇 세대에 이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만도 매년 500여 가지 화학물질이 등장해 사용되며 이 놀라운 수치가 암시하는 바는 인간과 동물이 매년 500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신물질 중 상당수는 인간이 자연을 향해 벌이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화학 제품들은 농장과 정원, 습과 가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데 해충은 물론 익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곤충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노래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며 뛰놀던 물고기까지 침묵시킨다.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환경 적응력이 강한 곤충들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주인이었다. 인간의 출현 이후 식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거나 질병을 옮기는 등으로 인간 행복에 갈등을 불러온 것은 50만 종의 곤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칼슨이 지적하고 있듯이 핵전쟁과 더불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을 향해 독극 물질을 뿌려대는 데서 오는 환경 오염이다. 살충제의 선택 같은 사소한 일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아마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왜곡된 균형 감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지성을 갖춘 인간들이 원치 않은 몇 종류의 곤충을 없애기 위해 자연환경 전부를 오염시키고 그 자신까지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를 그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과다이다. 이 넘치는 생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경작지를 줄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의 반세기 전에 한 칼슨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지금껏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금껏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나머지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칼슨이다. 불편한 진실에서 지구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지적한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의 말이다. 침묵의 봄은 출간 즉시 수많은 지성으로부터 제1의 환경혁명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으며 환경운동이 모든 나라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자극한 책이다. 미국의 한 언론인은 이 책에 담긴 천여 개의 단어가 전 세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환경과 생태 문제이다. 칼슨처럼 혹은 그녀보다 더 강하게 이 문제를 경고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던진 시점은 지금과 달랐다. 이 책을 펴낸 1962년은 전 세계가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발명과 발견이 이어지면서 급속한 사회 발전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그 중심에 과학이 있었다. 과학을 통해 인류는 식량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편의성 확대까지 많은 것을 얻어냈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 때에 칼슨은 드문 해안을 가지고 그 역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은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표현으로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응용곤충학자들의 사고와 실행 방식을 보면 마치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원시적인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끔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창의적인 작가이자 뛰어난 과학자의 마지막 작품인 이 책은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해준다. 이 책이 쓰일 당시의 냉전주의 분위기는 칼슨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칼슨은 전문 지식을 지닌 행정공무원이자 환경보호주의자였는데 그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정부가 반공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체제 순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칼슨은 연구를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세계의 구세주의자, 번영의 수호자로 존경받던 시기였다. 침묵의 봄에서 칼슨은 이런 전문가들의 행위를 꼼꼼하게 조사해 대중에게 알린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밝힌 것이다. 칼슨은 자기 만족적이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전후 세대를 향해 정부가 자신들을 보살펴 주리라 믿어서는 안 되고 시민 개개인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야 하며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의도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비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케네디는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살충제 오용 문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듬해 봄, 미국의 CBS는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이것은 미국 전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었음은 물론 대통령과 과학자문회의 보고서도 칼슨의 주장을 옹호했다. 칼슨은 살충제로 인한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도 아니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이도 아니다. 하지만 대중을 향해 호소력 있게 메시지를 전한 최초의 인물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한 사람이다. 그녀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계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똑바로 보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생명의 경이와 신비를 잘 알게 되면 자연 파괴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신념 대신 생명계를 향한 커다란 애정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그녀의 무기였다. 출간을 막으려는 살충제 제조업체들은 이 글을 처음 연재한 뉴요커와 레이첼 칼슨, 출판사, 자연보호단체를 모두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협박이 실패한 뒤에는 25만 달러를 들여 칼슨의 과학적 지식을 깎아내리는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박사학위도 없었고 그 흔한 단체나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칼슨은
자신을 도와줄 어떤 우군도 없이 스스로의 양심과 과학적 지식에 기대어 그 일을 해냈다. 여성이 학문 분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과학자로나 사회적 대변인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던 당시, 칼슨은 공공과학 분야에서 일한 드문 여성이었다. 여성이라는 불리함과 경제적,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가족들로 고생하던 그녀는 1960년 암 선고를 받았다. 갑자기 발병한 데다 오진까지 겹쳐 치료 시기를 놓친 레이첼 칼슨은 침묵의 봄이 출판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실 하나는 대중을 위해 글을 쓴 과학자라는 점이었다. 이런 표현은 과학계에서는 상당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비평가들은 칼슨의 책이 너무나 쉽게 읽히는 것은 복잡한 생물학과 화학을 부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문기자와 평론가들은 칼슨을 가리켜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스테릭한 여성이며 지나치게 섬세한 본성의 소유자이고 그녀가 쓴 책은 자신이 저주하는 살충제보다 더 독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칼슨이 비과학적인 우화에 의존해 책을 썼고 사람을 놀래주려고 소란을 피운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를 키웠고 새를 사랑했으며 신비주의자, 낭만주의자이자 감성적인 여성이 자기 능력 밖의 책을 썼다는 것이다. 칼슨은 이런 공격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이성과 평정을 유지한 채 진실을 밝혀야 할 과학이 이익과 생산이라는 현대의 신을 섬기기 위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과학계와 산업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침묵의 봄과 레이첼 칼슨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 책은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고 대중으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았다. 1964년 4월, 칼슨이 죽기 전까지 거의 100만 부가 읽혔다. 타임은 칼슨을 20세기를 바꾼 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꾼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어류 야생동물국에서 해양 생물학자로 일했지만 글을 쓰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된다. 침묵의 봄은 쉽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쓰인 설득력 있는 교양서이며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주장한 뛰어난 저작이다. 책을 끌어가는 힘은 양심과 정의, 그리고 용기이다. 또한 수많은 이익들 앞에서 쉽사리 묵살되곤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순수한 권리를 옹호한다. 정부 담당자들은 들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살충제 살포를 반대했던 한 노파 이야기를 하면서 터무니없고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목축업자에게 초원을 찾아다닐 권리가 있고 나무꾼에게는 벌목을 할 권리가 있듯
이 노인에겐 들꽃을 즐기는 것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법정 스님은 침묵의 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1962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은 환경 분야 최고의 고전 중 하나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시골 마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다는 우화로 시작하는 이 책에서 카슨은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와 그로 인해 인간이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에 대해 낱낱이 고발한다. 침묵의 봄은 1962년 여름 동안 뉴요커에 연재한 내용을 묶어 같은 해 9월 허튼 미플린에서 처음 발행했다. 출간되자마자 10월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던 미국 대법원의 윌리엄 더글라스 판사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후 가장 혁명적인 책이라 평가했다. 이 명저는 1990년 10월 이길상의 번역으로 탐구당에서 출판된다. 1991년 6월에는 이태희의 번역을 참나무에서, 1995년 1월에는 정대수의 번역을 넥서스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2002년 에코리브로에서 김은령이 번역하고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이 감수해 공식 출판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이 책은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3년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는 카슨의 또 다른 저서인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와 유고집 잃어버린 숲이 있다. 그녀의 삶을 소개한 두 종의 평전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나와 있다.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은 영국 시인 존 키즈의 무자비한 미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생명이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이기에 이에 대항해 싸움을 벌일 때조차도 경외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통제하는 데 있어 살충제 같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면 야만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생물들이 지닌 힘을 고려하고 그 생명력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갈 때 곤충과 인간은 납득할 만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생태계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파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온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던 뒷마당은 버림을 받은 듯 쓸쓸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다가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 집박이,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창이 울리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는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예전에 그렇게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던 길가는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시들어가는 갈색 이파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생물이란 생물은 모두 떠나간 듯 너무나도 고요했다. 환경운동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는 생물학자 레이첼 칼슨. 어느 날 그녀는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친구 허킨스가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조류학자인 친구의 편지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 정부는 북부 해안 지역의 모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 DDT를 살포했다. 그러나 모기는 제대로 없애지도 못하고 새, 방앗개비, 벌들만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허킨스는 DDT를 사용한 당국에 항의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하지만 허킨스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도 살충제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 새, 벌들이 죽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조사 결과를 항의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기고했고 그 사본을 친구인 칼슨에게도 보낸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칼슨은 살충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책은 새로운 생명 탄생이 사라진 암울한 세상을 암시하는 한편의 우화로 시작된다. 이렇듯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생명 탄생을 금지한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아니고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다. 영겁과도 같은 이 긴 시간 동안 생물은 계속 진화하고 분화해 가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는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요소뿐 아니라 적대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암석은 치명적인 방사능을 방출하기도 하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태양조차도 해로운 방사능을 내뿜는다. 이런 상황에서 생물은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르는 시간에 걸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그 결과 적절한 균형 상태에 도달해 왔다. 이렇듯 식물의 생존에 있어 시간은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자연의 신중한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진다. 생물들이 적응해야 할 대상은 태양빛과 암석에서 흘러나와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광물질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실험실에서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도 대응한 경험이 없는 합성물질에 적응해야 한다. 생명체가 화학물질에 적응하려면 적절한 시간을, 몇 세대에 이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만도 매년 500여 가지 화학물질이 등장해 사용되며 이 놀라운 수치가 암시하는 바는 인간과 동물이 매년 500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신물질 중 상당수는 인간이 자연을 향해 벌이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화학 제품들은 농장과 정원, 습과 가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데 해충은 물론 익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곤충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노래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며 뛰놀던 물고기까지 침묵시킨다.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환경 적응력이 강한 곤충들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주인이었다. 인간의 출현 이후 식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거나 질병을 옮기는 등으로 인간 행복에 갈등을 불러온 것은 50만 종의 곤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칼슨이 지적하고 있듯이 핵전쟁과 더불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을 향해 독극 물질을 뿌려대는 데서 오는 환경 오염이다. 살충제의 선택 같은 사소한 일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아마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왜곡된 균형 감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지성을 갖춘 인간들이 원치 않은 몇 종류의 곤충을 없애기 위해 자연환경 전부를 오염시키고 그 자신까지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를 그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과다이다. 이 넘치는 생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경작지를 줄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의 반세기 전에 한 칼슨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지금껏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금껏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나머지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칼슨이다. 불편한 진실에서 지구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지적한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의 말이다. 침묵의 봄은 출간 즉시 수많은 지성으로부터 제1의 환경혁명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으며 환경운동이 모든 나라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자극한 책이다. 미국의 한 언론인은 이 책에 담긴 천여 개의 단어가 전 세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환경과 생태 문제이다. 칼슨처럼 혹은 그녀보다 더 강하게 이 문제를 경고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던진 시점은 지금과 달랐다. 이 책을 펴낸 1962년은 전 세계가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발명과 발견이 이어지면서 급속한 사회 발전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그 중심에 과학이 있었다. 과학을 통해 인류는 식량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편의성 확대까지 많은 것을 얻어냈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 때에 칼슨은 드문 해안을 가지고 그 역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은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표현으로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응용곤충학자들의 사고와 실행 방식을 보면 마치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오한시적인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끔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창의적인 작가이자 뛰어난 과학자의 마지막 작품인 이 책은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해준다. 이 책이 쓰일 당시의 냉전주의 분위기는 칼슨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칼슨은 전문 지식을 지닌 행정공무원이자 환경보호주의자였는데 그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정부가 반공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체제 순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칼슨은 연구를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세계의 구세주의자, 번영의 수호자로 존경받던 시기였다. 침묵의 봄에서 칼슨은 이런 전문가들의 행위를 꼼꼼하게 조사해 대중에게 알린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밝힌 것이다. 칼슨은 자기 만족적이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전후 세대를 향해 정부가 자신들을 보살펴 주리라 믿어서는 안 되고 시민 개개인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야 하며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의도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비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케네디는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살충제 오용 문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듬해 봄, 미국의 CBS는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이것은 미국 전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었음은 물론 대통령과 과학자문회의 보고서도 칼슨의 주장을 옹호했다. 칼슨은 살충제로 인한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도 아니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이도 아니다. 하지만 대중을 향해 호소력 있게 메시지를 전한 최초의 인물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한 사람이다. 그녀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계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똑바로 보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생명의 경이와 신비를 잘 알게 되면 자연 파괴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신념 대신 생명계를 향한 커다란 애정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그녀의 무기였다. 출간을 막으려는 살충제 제조업체들은 이 글을 처음 연재한 뉴요커와 레이첼 칼슨, 출판사, 자연보호단체를 모두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협박이 실패한 뒤에는 25만 달러를 들여 칼슨의 과학적 지식을 깎아내리는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박사학위도 없었고 그 흔한 단체나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칼슨은 자신을 도와줄 어떤 우군도 없이 스스로의 양심과 과학적 지식에 기대어 그 일을 해냈다. 여성이 학문 분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과학자로나 사회적 대변인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던 당시 칼슨은 공공과학 분야에서 일한 드문 여성이었다. 여성이라는 불리함과 경제적,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가족들로 고생하던 그녀는 1960년 암 선고를 받았다. 갑자기 발병한 데다 오진까지 겹쳐 치료 시기를 놓친 레이첼 칼슨은 침묵의 봄이 출판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실 하나는 대중을 위해 글을 쓴 과학자라는 점이었다. 이런 표현은 과학계에서는 상당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비평가들은 칼슨의 책이 너무나 쉽게 읽히는 것은 복잡한 생물학과 화학을 부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신문기자와 평론가들은 칼슨을 가리켜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스테릭한 여성이며 지나치게 섬세한 본성의 소유자이고 그녀가 쓴 책은 자신이 저주하는
살충제보다 더 독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칼슨이 비과학적인 우화에 의존해 책을 썼고 사람을 놀래주려고 소란을 피운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를 키웠고 새를 사랑했으며 신비주의자, 낭만주의자이자 감성적인 여성이 자기 능력 밖에 책을 썼다는 것이다. 칼슨은 이런 공격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이성과 평정을 유지한 채 진실을 밝혀야 할 과학이 이익과 생산이라는 현대의 신을 섬기기 위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과학계와 산업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침묵의 봄과 레이첼 칼슨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 책은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고 대중으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았다. 1964년 4월 칼슨이 죽기 전까지 거의 100만 부가 읽혔다. 타임은 칼슨을 20세기를 바꾼 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꾼다.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어류야생동물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했지만 글을 쓰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된다. 침묵의 봄은 쉽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쓰인 설득력 있는 교양서이며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주장한 뛰어난 저작이다. 책을 끌어가는 힘은 양심과 정의, 그리고 용기이다. 또한 수많은 이익들 앞에서 쉽사리 묵살되곤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순수한 권리를 옹호한다. 정부 담당자들은 들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살충제 살포를 반대했던 한 노파 이야기를 하면서 터무니없고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목축업자에게 초원을 찾아다닐 권리가 있고 나무꾼에게는 벌목을 할 권리가 있듯 이 노인에겐 들꽃을 즐기는 것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법정 스님은 침묵의 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1962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칼슨이 쓴 침묵의 봄은 환경 분야 최고의 고전 중 하나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시골 마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다는 우화로 시작하는 이 책에서 칼슨은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와 그로 인해 인간이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에 대해 낱낱이 고발한다. 침묵의 봄은 1962년 여름 동안 뉴요커에 연재한 내용을 묶어 같은 해 9월 호톤 미플린에서 처음 발행했다. 출간되자마자 10월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던 미국 대법원의 윌리엄 더글라스 판사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후 가장 혁명적인 책이라 평가했다. 이 명저는 1990년 10월 이길상의 번역으로 탐구당에서 출판된다.
1991년 6월에는 이태희의 번역을 참나무에서, 1995년 1월에는 정대수의 번역을 넥서스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2002년 에코리브로에서 김은령이 번역하고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이 감수해 공식 출판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이 책은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3년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는 칼슨의 또 다른 저서인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와 유고집 잃어버린 숲이 있다. 그녀의 삶을 소개한 두 종의 평전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나와 있다.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은 영국 시인 존 키즈의 무자비한 미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